제가 하는 일이 궁금하실까 싶지만 대충 설명을 하자면 저는 단열재 시공을 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공사일도 다니고 단열 보수가 필요한 개인 가정에도 찾아가고 있죠. 젊어서부터 공사판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정착해서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가 되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일이 개인 사업자나 다름없기도 하고 공사판 다니는 일이다 보니 고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벌이는 꽤 좋습니다. 한 건만 잡아도 돈 100은 벌 수 있으니 일만 계속 있으면 월 1000만 원 버는 것도 우스울 때가 있었죠. 물론 요즘은 일이 많이 줄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고정 수익이 6, 700만 원 정도로 회사원들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때는 그만큼 몸이 고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출근하지 않고 일 들어올 때 안 하는 것 치고는 수익도 사정도 꽤 좋은 편이죠. 대학도 못 나온 제가 이 정도 벌어먹고 사는 걸로 저는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그 후로는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당시로는 엄청난 공포였던지 그 당시에는 돈이라도 있어야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살겠다 싶어서 아등바등 돈 모으기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모아둔 돈도 꽤 있고 제 명의로 된 집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 일만 해서 그런 건지 연애할 줄도 모르고 여자도 멀리 두느라 마음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했었네요. 사실 저도 30대까지는 결혼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때를 놓쳤는지 그동안 인연을 못 만나고 마흔이 되어서는 그마저도 다 포기를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늦기 전에 선이라도 보라고 난리들이었지만 정작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예인들이야 40 넘어도 총각이라 소리 듣지만 보통 남자 40이면 아저씨 소리 들을 나이인데 이제 와서 저 같은 거 좋다고 해줄 사람은 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늙어서 혼자 굶어 죽지나 말자 생각하며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모으며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돈 버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 그것도 다 부질없다 싶더라고요. 젊었을 때야 집도 돈도 없으니까 돈이 좋았지만 이제는 살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해지니 돈이 소중한 줄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뭔가 그럴듯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제 인생은 참 심심하고 헛헛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매일 참치 한 캔에 소주 한 병 까는 게 그나마 제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하고 들어가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리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마트에서 참치 한 캔에 소주 한 병 그렇게 사들고 가서 저녁 겸 안주 겸 때우는 게 끝이었죠.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혼자 먹는데 뭐 차려 먹기도 귀찮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주 동네 마트를 찾던 제게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여직원 하나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면 몸 상하세요. 술은 가끔씩만 드세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종종 제 계산을 해주던 젊은 아가씨였죠. 한 3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그 아가씨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직원이었습니다. 보게 된 지 벌써 몇 달 된 것 같았지만 그동안 딱히 말을 섞을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걱정을 해주는 걸 보니 놀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네요. 제가 혼자 살았어요. 그렇다고 술을 매일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요. 사장님 이렇게 매번 사가시던데? 저녁을 챙겨 드셔야 했지. 이걸 안주로 드시면 어떡해요. 집에 밥 챙겨줄 여자도 없어요? 있으면 이렇게 먹겠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라서. 그럴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죠.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얼마나 서러우려고.
사장님, 그러지 말고 가서 햇반 하나 들고 오세요. 술 대신 밥 드셔. 그러면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소주를 빼고 햇반을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얼굴에 술을 뺏기고 쫓겨나듯 가게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봉투 안을 확인했더니 참치캔 말고도 작은 김 한 봉지랑 통조림 깻잎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내가 계산한 적도 없는데 같이 들어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까 그 아가씨가 몰래 넣어놓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술도 뺏겼으니 참치를 술안주 할 수도 없고 덕분에 그날은 술 없이 햇반에 반찬들을 놓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아가씨는 저를 자꾸 챙겨주곤 했죠. 대체 나한테 무슨 관심이 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누군가 제게 관심을 표현하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고아되고부터 늘 외로웠어서 그런지 아니면 노총각 마음이 그런 건지 그 아가씨의 호의에 괜히 마음이 설레었네요. 그렇게 그 아가씨를 매일 보고 싶다 생각하게 된 저는 그 후로도 자꾸만 그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살 게 없어도 껌 한 통이라도 사들고 나오며 괜히 그 아가씨 얼굴을 보러 다녔죠. 그러다 보니 그 아가씨 이름이 지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나보다 5살이 어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미혼인 것도 알아내었죠. 그렇게 저를 걱정해주던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던 저는 그 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고 얼마 가지 않아 저희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며 얘기를 꺼냈지만 제가 지영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지영이도 모르지는 않았어요. 40이 넘어가니 연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모든 게 낯선 와중에도 저는 지영이에게 점점 마음이 커졌습니다. 참 착한 지영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 반쪽이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급한 감이 있었지만 저희 사정에는 급하지가 않았습니다. 둘 다 혼기 지난 노총각 노처녀였다 보니 괜히 마음이 급했거든요. 어차피 제 명의의 집도 있고 제가 여자 하나 먹여 살릴 능력 없는 놈은 아니다 보니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네요.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한 저는 드디어 제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여태 다른 놈이 채워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예쁜 아내에게 홀딱 빠졌거든요. 그새 몸도 마음도 늙어버려 20대 청춘들처럼 풋풋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 아내는 제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혼자 참치에 소주 먹던 걸 걱정하던 사람이었다 보니 결혼하고서는 자기가 밥은 잘 챙겨주겠다며 매번 손수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리더군요. 집안의 장녀였던 아내는 살림고도 음식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매번 아내에게 밥상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오래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밥 한번 먹어보지 못했던 제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간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집에서 누군가가 반겨주는 기쁨도 알게 되었죠. 사실 행복이 별게 아니라 이런 게 행복인 건데 저는 그동안 이런 소소한 행복을 너무 모르고 살았더군요. 가족도 없고 정붙일 사람 하나 없어서 혼자 소주 까마시며 보냈던 참 외로운 시간들이었네요. 남들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다 하고 살았을 이런 일을 나만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 억울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동안 혼자라서 인생이 재미없고 팍팍하다 싶었는데 아내를 만나고서야 드디어 제 인생에 봄날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제게 그런 행복을 알게 해준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그런 아내에게 당연히 잘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는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만 했었죠. 마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길래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며 일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쉬는 아내 힘들까봐 일 없을 때는 제가 청소하고 살림 도와주고, 그렇게 5살 어린 아내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하며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호구 잡혔다며 비웃을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에게 잘하는 만큼 저는 처가에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고아였기에 장모님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모셨죠. 그래서 여의치 않은 처갓집 사정에 장모님 사시는 곳까지 마련해드리고, 아내의 동생인 처남과 처제에게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아내가 동생들을 끔찍이 생각하기에 저도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처남과 처형을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만 아니었다면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로 저와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나이 많은 내가 자기 언니 데려가서 불만인 건지, 아니면 노가다 일한다고 그러는 건지, 대학 나온 처남과 처형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며 저를 껄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대면대면하게 구는 걸 보면 그냥 제가 싫어서 그런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동생들처럼 생각하려고 용돈도 챙겨주고 관심 좀 쓰려고 하면 꼭 그렇게 못마땅한 티를 내더군요. 형부, 돈만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평소에 언니한테나 좀 잘해요. 우리 언니 결혼하고서 얼굴이 더 상한 거 알아요? 나이 어린 와이프 데려갔으면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뭘 시키면 저래요? 형부, 설마 우리 언니 고생시키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내가 집사람 얼마나 아끼는데 고생시키는 거 없어. 집사람이라뇨. 그런 말도 조심해주세요. 집사람이라는 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언니가 일 그만두고 집에 있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옛날 사람이라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주제. 형부, 혹시라도 우리 언니 일 안 한다고 돈 가지고 구박하거나 서럽게 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둘이 이혼시켜서라도 데리고 나올 거라고요. 알았죠? 그래.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지금도 생활비 관리는 전부 지영이가 하는데 나는 통장에 얼마 있는 줄도 몰라. 그건 잘했네요. 솔직히 형부보다는 언니가 관리하는 게 낫죠. 언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꽤 잘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 안 좋아져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형부랑은 달라요.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언니가 저랑 오빠는 대학 보내려고 혼자 고생한 거 알죠? 그럼 나도 알지. 지영이가 가족들을 워낙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언니가 가족들 의견 반대하고 결혼한 게 형부잖아요. 그러니까 형부는 앞으로도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언니 젊어서 고생하고 생각하면 언니는 행복해질 만한 사람이에요. 처갓집 식구들끼리 워낙 끈끈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애할 적에도 처제가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곤 했었거든요. 고생만 하던 언니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대학도 못 나오고 노가다판 일하는 저를 데려왔던 게 섭섭했던지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단식 투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저를 듬직하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미 둘 다 나이가 늦은 탓에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처제나 처남은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뒤로도 쉽게 가까워지기 힘들었네요. 그래도 저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가족들까지 제 가족이라 생각하며 물심양면 챙겼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장모님을
정말 잘 돌보려고 애를 썼죠. 애초에 빚에는 좁은 빌라에서 사시던 분을 아파트까지 장만해 드렸으니 이만하면 저도 좋은 사이 아닐까 했네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종종 남의 집 사이들과 저를 비교하곤 하셨죠. 누구 집 사이는 뭘 해줬다더라. 누구 집 사이는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저도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해드린 것 가지고는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섭섭한 소리만 듣다 보니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섭섭한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도 제게 섭섭하게 굴더군요. 일 그만두고도 매일 아침상 차려주며 배웅을 해주더니 언젠가부터는 늦잠을 잔다며 제가 출근한 줄도 모르고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섭섭했지만 그런 아내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했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쉽지 않았죠. 그럴 때면 서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하고 나서 무척 행복했고 몇 년이 지나도 신혼 같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서 넉넉하게 살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달리 결혼 이후 저의 삶은 더 단촐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걱정했어요. 몸 다치면 언제 일을 못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돈을 모아야 한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연금도 안 나오고 개인 사업자라서 혼자 책임져야 하고 관리하다 보니 아내도 그게 불안한 듯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전에는 혼자 건사하면 되지만 이제는 아내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생활비를 아껴서 적금을 붓고 하루빨리 목돈을 모으자고 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말이 맞다 싶었던 저는 그러기로 했고 덕분에 제 용돈도 줄고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따랐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생활이 궁핍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용돈 좀 줄어들고 반찬수 좀 줄이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돈이 없다는 소리를 아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새로 장비를 사야 해서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 제가 출장비 명목으로 용돈 좀 올려달라 그래도 돈이 없다. 심지어 있던 옷은 다 뜯어지고 변변한 겨울 잠바 하나가 없어서 사달라 그랬더니 아직 멀쩡하다며 뜯어진 부분을 기어이 기워서 다시 입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워낙 알뜰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니 저도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내랑 돈 문제로 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돈 얘기를 꺼내면 자기 돈 못 번다고 눈치 주는 거냐며 울어 제끼고 답답해서 좀 언성이라도 높아지려면 친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럼 그 집 식구들이 우르르 다들 저한테 면박을 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돈 관리 맡겼으면 믿고 따라야지. 제가 불만이 너무 많다나요? 애초에 저는 혼자였고 처가는 여럿이었기에 제가 숫자로는 당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도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아내가 집을 짓고 싶은 욕심에 적금을 무리하게 부어서 그러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먹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더러 투잡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하더군요. 오빠도 그러지 말고 부업 같은 거 좀 해보면 안 돼? 요즘 배달 라이더들 돈 잘 번다 그러던데 오빠도 일 없을 때 그런 거 좀 해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또 일을 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못할 것도 뭐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겠어? 이게 다 돈 때문 아니야.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돈 없어서 빠듯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요즘 돈 없어서 진짜 죽겠어. 돈이 왜 없어. 집에 반찬은 이 모양인데 설마 또 적금 부은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일 좀 더 하면 안 돼? 다른 직과장들 안 시켜도 알아서 대리운전 뛰고 알바 다닌다던데 오빠는 쉬는 날 팽팽히 놀고 싶다 이거야? 내가 쉬는 날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남들 다 일주일에 2번씩을 쉬는 거 아니야?
나 일 없다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정일 없으면 노가다판이라도 나가는데 그런 나더러 일을 더 하라고? 아니, 저 그걸 뭐 얼마나 넣기에 그래? 정 그러면 적금 하나 깨면 되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해야 해? 자꾸 적금 얘기하지 마. 적금은 더 하지도 않았어. 적금 말고도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래. 우리 둘이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알아? 나도 매달 애가 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못 벌어도 600~700만 원씩은 갖다 주는데 우리 둘이 먹고 쓰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요즘 600만 원이 뭐 넉넉한 줄 알아? 생활비 쓰고 관리비 내고 그러면 돈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혼자 살 때 월에 100만 원도 안 썼어. 근데 우리 둘이 600만 원도 모자라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빠 혼자 살 때야 대충 먹고 대충 사니까 적게 들었겠지. 둘이서 넉넉하게 쓰면 그 정도 쓰는 거지. 그럼 말해봐. 정확하게 돈을 어디 가져다가 쓰는데? 뭘 그런 걸 또 물어보고 그래? 그냥 쓴 거지.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업이나 좀 알아봐. 오빠가 알아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안 해도 될 고민인데 뭐하러 얘기해?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내가 나가서 뭐 앉아서 일하니? 내가 별말 안 하고 매달 몇백씩 턱턱 갖다 주니까 나는 뭐 앉아서 놀면서 돈 버는 줄 아는 거야? 나 그 돈 벌려고 피똥 싸. 말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힘들다고. 근데 그렇게 일하고 돌아와서 나더러 오토바이 타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라고?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나더러 할 소리냐? 저도 화가 나다 보니 평소보다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쉬는 아내를 탓할 생각도 아니었고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지만 저더러 더 고생하라고 부추기는 아내에게 서운함이 들어서 화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고생은 나 혼자 하면 된다 싶어서 집에다가는 힘든 얘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저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아내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둘이서 600~700만 원이 분명 적은 돈은 아닐 텐데 그 많은 돈들을 다 어디로 가져다 썼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안 되겠다. 너 그동안 가계 부순 거 가져와봐. 그 돈 다 어디 가져다 썼는지 내가 봐야겠다. 아니 돈 관리 나한테 한번 맡겼으면 끝이지. 그걸 뭘 또 확인해 본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야. 돈 벌어오는 사람도 어디 돈 나가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저번에도 돈 없어서 내가 부탁한 거 못 해준다 그랬지. 용돈 올려달라는 것도 여유 없다고 안 올려줬지. 그때는 잘 벌 때 아껴야 된다 그러길래 그 말 믿고 나도 별말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투자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싫어. 오빠 이렇게까지 하면 나도 기분 상해서 더 못 보여줘. 가계부는 내 영역이야. 그럼 나보고 지금 빤스까지 벗겨서 다 보여주라 이거야? 너는 꼭 이런 식이지?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뭐 좀 아쉬운 소리 하면 죽는 소리라고. 그래서 너는 부부 사이에 가계부도 못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냐? 이럴 거면 서로 딴 주머니 차야지.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다가 줘?